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개별 아동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19일이죠.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런 정책의 추진 방향, 배경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18세 미만의 그 사람들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으로 시대가 이제 변화하면서 아동 한 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아동 수는 1,0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600만 명을 좀 넘는 수준으로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동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은 이제 아직까지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가족이나 가정에서 주로 보호받으면서 키워졌지만 앞으로는 사회나 국가가 공적으로 보호하고 공적으로 키우는 일에 더 기여를 하겠다는 방향이 지금 포용국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서도 아동이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 포용국가에서 아동 정책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아동에 대한 정책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 정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해크먼 교수라는 분이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 네. 아동에 대한 1달러의 투자는 보통 이후에 사회적으로 4에서 7달러의 수익을 가져온다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기에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을 강화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면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투자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연구에 의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빈곤 아동에 대한 그 사회적 비용이 55조에서 99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동 빈곤, 특히 취약한 아동에 대한 투자 그리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결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가 좀 확대된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포용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보편적으로 더 포용성을 가진 사회로 나가자는 것인데요. 그러다 그 보편적인 복지,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같은 포용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혁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포용과 혁신의 측면에서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아동 인구가 저출산 등의 이유로 수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아동 간에도 삶의 질, 삶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을 가진 가족들이 양육이나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국가적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양육이나 돌봄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주로 가족이라든지 동네에서 이렇게 키워지던 아이들이 네. 이제는 국가나 사회적인 도움을 돌봄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의 측면에서도 전에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건강해지고 있고 키도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해오고 있지만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 숫자도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제대로 키워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일이 아동 정책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에 앞서서 사실 기존에도 이 아동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동 수당이라던가 초등 돌봄 교실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아동 복지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건의 좀 성과도 짚어주실까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년 9월부터죠.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약 220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첫 번째로 처음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육이라든지 양육 관련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좋은 보육시설, 그다음에 좋은 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는 오히려 돌봄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초등 돌봄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아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영세 아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료 접종 대상 확대라든지 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학대를 받는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그다음에 발굴해서 그런 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아동들을 발굴하기 위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육, 돌봄, 건강,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추진 성과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 아동 정책을 통해 추진들이 중점 과제는 어떤 게 있나요? 중점 과제도 역시 말씀드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사회적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라든지 젊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양육이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양육이나 돌봄에 대한 지원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아동에 대한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건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현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노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 시간을 부모님과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가정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포용국가 아동 정책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수당이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었는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합의가 돼서요. 올해부터는 2019년 4월 달부터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 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가구에서는 4월 달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신청을 하시면 4월 달부터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랑 관련해서는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월에 첫 수당이 나가지만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 9월 달부터는
그 대상이 1년 더 확대가 돼서 7세 미만 아동들의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 제도는 OECD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제 제도가 첫 도입이 돼서 7세 미만 아동까지 올해 이제 확대될 예정인데요.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에서 1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 아동수당의 의미는 월 10만 원씩 드리지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소액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통해서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드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회적인 논의나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조세 지원 해드리던 그 제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육 지원이라든지 그런 현물 지원 제도가 있고 아동수당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좀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서 향후의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아동수당과 더불어서 이 보육 지원도 좀 강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의 달성 목표를 좀 앞당겨서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의 목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을 40%까지 달성하려는 목표가 2022년까지였는데요. 네. 저희가 목표를 조금 더 앞당겨서 2021년까지 좀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들에 대한 다함께 돌봄 사업이 작년에는 시범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전국에 약 150개 정도의 그 초등 돌봄 시설을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의 이름을 가지고 확충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련 그런 이야기들도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될 텐데요. 우선 아동의 기초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아동 뒤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좀 위험한 질병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는지요? 네. 지금 문제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2018년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 비만으로 측정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약 11%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7년 통계를 보면 비만인 아이들이 17% 정도 되는 것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 얘기는 영양 수준은 좋아지고 체격은 조금 더 좋아졌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가 적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나 지역에 있는 보건소 같은 지역의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지원 기능들을 활용해서 기초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라든지 아이들이 더 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아토피나 천식 같은 아이들한테 질병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교육, 그다음에 그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학교나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요즘에 아이들이 좀 과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대책이 마련됐나요? 네,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현재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에 3에서 9세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약 18% 정도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과의존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서요. 약 30% 정도가 과의존 상태에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로 국가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이러한 과의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좀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과의존 상담 내지는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취약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가 됩니다. 그동안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던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이 출생 등록 방안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지 못한 아동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어떤 부모나 사회적 여건이 취약해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던 아이들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출생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족관계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출생을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와서 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출생 신고를 좀 미루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런 위기 임신에 계시는 여성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출생 등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까지 함께 고려해서 법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편 오는 7월에는 아동 관련 지원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 권리 보장원이 신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요? 네.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양육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대라든지 어떤 경제적 이유에서 가족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인데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18세 미만 아동 기준으로 약 3만 5천 명 정도 저희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요. 매년 약 4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새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예산사업 형태로 해서 여러 기관에 분산돼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분산되어 있고 나눠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조직이 올해 7월에 설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이 되면 초기 상담부터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보호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회로 나오는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중앙에서부터 이제 지원 체계가 통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의 입장에서 관리해주는 행정 체계가 통합됨으로써 그 효과성을 더욱더 높여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이제 나이가 찼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된 그런 아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동의 경우에 자립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지원이 좀 확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고요. 네. 그동안 많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동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위탁에서 이렇게 보호받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아무런 지원 없이 최소한의 지원만 가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보통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월 30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 친구들이 이제 충분하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액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체계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크게 문제를 갖는 것이 경제적 문제와 함께 주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애들이 주거 문제를 최소한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랑 달라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학대인지 방임인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누가 알려서 신고하기 전에는 우리 사회가 알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의 출결 관리 시스템, 그리고 건강검진 자료, 그다음에 예방접종 자료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입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약 5만 5천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출결이나 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상 위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어서 저희 그 지자체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5만 5천 명의 아동들을 상태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중에서 약 2,300명 정도의 아동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시스템과 연계하고 학대나 방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예방적인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아동들을 좀 포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5월 달 가정의 달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지 대계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아동들부터 우리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